제1117회 정책 지식 포럼 서울대학교 주제는 한국 농업을 둘러싼 메가 트렌드와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그 발표로 오늘 그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성경제사회학부 교수님이 임정빈 교수님하고 토론으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특임 교수 전 기상청장이신 남재철 교수님하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시며 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내신 김창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농업을 둘러싼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메가 트렌드인데요. 물론 이거는 뭐 농업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도 비슷한 트렌드가 있는데 하여튼 농업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농업 농촌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농업과 둘러싼 이런 메가 트렌드가 사실은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실제로 선진국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농업 농촌이 선진화된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 농촌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정말 기쁘게 특히 행정대학원은 우리 국가의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지도하시는 어떤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오늘 네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한국 농업을 둘러싼 메가 트렌드가 무엇이 있는지, 또 그중에 이제 기회 요인 중에 하나가 요새 아마 스마트 농업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업하면 안 좋은 게 이제 리스크는 큰데 리턴이 작아요. 일반적으로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이어야 되는데 농업은 리스크가 크죠. 그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나 병해충이나 뭐 기후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험이 큰 산업인데, 근데 최근에 하여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농업도 어떤 정밀하게 또 이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한국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이거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우리 한국 농업과 농촌이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슬라이드가 바로 이제 한국 농업을 둘러싼 6대 메가 트렌드인데요. 하여튼 큰 꼭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협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에는 위협이 더 큰 게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도 기회가 있고, 어떤 트렌드는 기회가 더 큰 것 같지만 거기에도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것만 좀 나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트렌드는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도 1995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WTO가 출범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가트 체제라 그래서 사실 이제 협정문에만 불과했습니다. 국제기구처럼 행동을 했지만 똑같이 그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1995년에 처음으로 농업 분야가 무역 자유화의 협상 대상이 돼서 타결해. 이게 바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상이라는 거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서비스 협상, 지적재산을 포함한 서비스 협상 두 개가 타결되면서 명실공히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 탄생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FTA나 이런 게 돼서 이 글로벌하게 이 농업 분야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위험 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농경지 면적이 사실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우리는 산이 많고 또 인구는 많은데 농장당 경지 면적이 지금 평균 경지 면적이 1.6헥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또 앞으로 이것도 또 계속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식품으로만 지금 100억 불 이상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1977년도에 국가 전체 수출액이 100억 불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농업 분야에서만 100억 불을 수출하는 걸 봐서는 다른 국가들도 시장 개방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국격이 높아지면서 우리 한국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인데요. 특히 농업 농촌 분야는 더 초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뒤에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하여튼 활력이 저하되고 좀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 농업 분야도 50대가 농사는 제일 잘 짓습니다. 농업도 경륜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70대 주로 60대 이상의 농부가 한 70% 이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장수 사회를 맞이해서 지금 귀농 귀촌이 1년에 한 6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의 확대 또 이 실버 농업이라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금융기관만 해도 56세면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농업 농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또 기존 전통적인 농업과 융복합이 되는 고부가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이거 기회 요인이 더 큰 건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첨단 과학기술이 이제 농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면 어려웠던 점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 힘들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고 또 이런 환경을 제어하면서 정밀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그럼 위험 요인은 뭐냐?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저희도 이 농업 부분이 전체 취업자들의 한 5% 정도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농업마저도 자동화, 첨단화, 정밀화가 되면 노동력이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국가가 창출해야 되는 이런 위험 요인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트렌드는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 아시죠? 이거는 이제 위험 요인이 좀 더 큽니다. 농업 부분은. 그래서 기후 위기 또 요새 그 우리 뭐 이 채소 가격이나 사과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기후 변화의 요인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농업 부분의 생산성이나 품질이 저하되는 이런 또 농업 재해가 증가하는 이런 위험 요인이 더 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또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또 생태 농업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이 증대되는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글로벌 식량 위기의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는 범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식량은 또 농업 분야는 기후 의존적인 기후의 영향을 가장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WTO 출범 이후에 일부 7개 농식품 수출국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식량 안보 또 국제 식량가 요새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또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더 자주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회 요인도 있죠. 우리가 농업과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또 정책적 지원도 증가하는 이런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 요인이 이것도 더 큰 건데요. 이 새로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을 사실은 웰빙 그 본인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되는 휴양과 체험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런 친환경 농산물이나 또 농촌다움을 갖추지 못한 마을이나 어떤 카운티 뭐 이런 지역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6개의 농업 농촌을 둘러싼 트렌드가 있는데 위협과 기회가 공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장 농업 부분에 어려웠던 게 바로 우리 농가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농업은 그래서 하이 리스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이제 농업에도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매년 초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는데 공식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한 88세 된 분이 만드신 건데요. 하여튼 2016년도 1월 달에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말이 돼서 사실 채 9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일반화해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대부분 1차는 증기기관의 발명,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실 3차 산업혁명 이후에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업종이나 산업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업종과 산업 또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때만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 기술은 4개입니다. IoT,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새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하이퍼 커넥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초 연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공간과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그래서 하나로 연결 통합시키는 기술을 우리는 IoT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상물리 시스템인데 이것이 바로 최근에 이제 스마트 농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건데요. 로봇, 자동차, 공장, 온실 이런들이 이제 기후 환경을 통제하면서, 제가 작년 말까지 평창에서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장을 했는데 거기 평창의 스마트 농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농장주가 컴퓨터로 그날의 기후 조건들을 맞춰서 농장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 여는 거, 통풍구, 또 얼마만큼 그날의 하여튼 온도,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스마트한 농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환경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CPS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는 가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학자들은 정형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가 발간하거나 조사한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데이터가 가치 있게, 그래서 최근에 저희 경제학 하는 사람들 계량 경제학이 앞으로 완전히 바뀌거나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 이런 빅데이터 기술이 있고요. 또 잘 아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보다 더 지치지 않고 또 해결 능력이 높는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 드리븐, 그러니까 디맨드 드리븐 생산, 효율, 또 유통, 재고 관리, 또 전 밸류 체인에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런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클라우드 슈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38세 때 제네바대 경제과 교수일 때 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지부진했죠. 그것도 뭐 스위스란 나라에서 세계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이건 뭐 진짜 돈 주고도 가기 어려운 세계의 아주 지도자급들이 매년 초에 모여서 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대 처음으로 제4차 산업이 도래했다. 왜냐? 속도나 범위나 파급 효과 면에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산업혁명을 넘는 아주 전 업종과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친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은 단순 디지털화였는데 여기에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4개의 핵심 기술이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에서 이분이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업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스마트 센싱과 모니터링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사실은 이런 거 아시나요? 그 과일을 따기가 어려워. 과일 따는 기계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면 과일은 한 나무에서 잘 익은 게 있고 안 열린 게, 그래서 따려면은 수시로 가야 됐죠,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만 해도 오렌지 농장에 가면 멕시코든 저 남미, 중남미에서 노동자들이 오렌지에 계속 매달려 있어요, 따려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드론이나 이 센싱 기술에 의해서 가서 감지를 합니다. 이걸 따야 되는지 안 해요. 이 정도까지 지금 발달이 됐고요. 또 이제 또 예를 들면 모니터링 기술은 뭐냐면 우리 그 지금 평창 캠퍼스에 명예교수로 가 계신 분이 있어요. 박은호 학장이라고, 우리 서울대학교 농생대의 유일한 대학원 과정에 농림기상 전공이라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농업이 기상과 관계가 되고 사실은 일반 기상학과보다 농림기상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대기에서 내려오는 비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작물에 미치는 거는 제일 큰 식물이 아마 사탕수수랍니다. 3m. 그러니까 3m 이내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게 이제 농림기상인데 그 전공이 있습니다. 학부는 없고. 이제 그분이 학장일 때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걸 왜 만드시나 했더니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죠. 이분은 워낙 병해충, 농생물 전공하신 명예교수님인데 지금 평창에서 뭘 구현하시냐면 병해충 예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예전에 저는 그분이 학장할 때 기획부 학장을 했는데요. 왜 이걸 만드셨냐를 지금은 진짜 제가 완전히 공감을 하는데 대부분의 병해충이 기상 조건과 상관관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기상 조건을 보면 병해충 확률을 예측이 가능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흥청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진흥청 과제로 한 그 제자들과 한 거를 연구소를 차리셔서 지금 평창에 우선 구현한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고추 농장에
탄저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추. 저는 잘 모르지만 탄저병이 제일 크대요. 심각한 병이에요. 그거가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거고 확률을 띄워주면 그때서야 농약을 뿌립니다. 그전에는 그냥 옆에 사람이 뿌리면 뿌리고 그냥 대충 자기 관행적으로 뿌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낭비고 환경적으로도 오염을 시키고 또 건강에도 안 좋은데 지금 굉장히 이런 게 바로 저는 모니터링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분석 및 기획 기술. 그래서 이 아까 빅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실 농가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언제 수확을 하고 언제 파종부터 이런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단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농기계가 농진청 가보시면 알 겁니다. 요새 무인 트랙터가 있어요. 우리 농생대에도 김학진 교수란 분이 전공자인데 이거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 농사하기 좋죠. 그런 것도 일종의 무인 농기계 이런 개발. 또 우리 농경제와도 관계가 있는 농식품 유통의 첨단화, 또 소비자 지향적. 예전에는 무조건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가락동으로 올립니다. 근데 가락동에서는 경매 가격이 그러니까 재수인 거예요. 어떤 때는 경락 가격이 높으면 돈을 버는 거고 경락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실시간 정보를 통해서 언제 그래서 사실은 요새 과학기술과 접목이 돼서 수확 시기를 열흘만 늦춰도 농가들이 엄청나게 큰 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생산 단계의 정밀농업 또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스마트와 디지털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잘 확산이 되면 이제 농업에는 이제 아까 오명인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에서 이제 리스크는 좀 평범해지고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성장의 정체입니다. 농업도 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슐츠 교수가 오래전에 설파한 것처럼 농업은 쇠퇴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왜냐하면 농업은 기본적으로 이 농경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원 요소의 고정성이 있어요. 사실 생산 요소 간의 대체 탄력성이 높을수록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는 백색 가전에서 지금과 첨단의 이런 반도체까지 가기까지가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노동과 자본 또 이런 거 기술 이런 것들이 서로 대체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을 해오는데 농업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국가나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애플 망고가 아무리 맛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에서는 생산해봤자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전통적으로 그 나라의 기후와 또 농지 조건에 맞도록 작물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이 농경지의 고정성과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다양하게 업종을 전환하기가 어려운 작목을 전환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정체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농업은 성장을 합니다. 어느 국가 우리가도 1.1%씩 명목으로 95년부터 2023년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국가 전체 성장률은 6% 정도 됩니다. 이 명목으로 특히 제조업하고 서비스 부분이 농업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농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GDP 차지 비중이라 그래요. 물론 GDP의 한계도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업이 95년도에 5.3에서 1.5, 순수 농업, 1차 농업은 1.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쟤네들은 뭐 이제 1.2% 삼성전자보다 못한 것 같아. 그렇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화폐구로만 따진 거지 사실은 농업이라는 거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또 이런 GDP에서 계산하지 못하는 어떤 공익적, 다원적 기능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식량 자급률의 하락입니다. 우리가 95년 이후로 그 시장 개방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물에 젖었어요. 그래서 지금 흠뻑 젖지는 않았는데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OECD 국가 중에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는 일본 다음으로 식량 자급률이 낮았다는데 최근에는 일본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면서 일본보다 낮은 최하위의 식량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곡물 자급률이 22.3%에 불과하죠. 거의 80% 이상의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사료용을 제외하고도 지금 50% 이하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100%가 넘거나 하물며 우리와 같은 농식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스위스도 한 65% 정도 자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농가 인구 및 농업 경영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령화 장수 사회는 일반적인 트레인인데 농업 농촌은 더 고령화되어 있다. 우선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현재 52.6% 되고요. 또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국 평균이 17%인데 이미 초고령화의 지표인 20%를 넘어 27.3%로 이거는 이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수익성이 악화해요. 농민들이 어렵다 그러는 게 거짓말이에요. 물론 일부 주변에 축산하시는 분이나 원예작물 중에 좀 잘 보시는 분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이제 농경제학자들이 만든 지표 중에 농가 교육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판매 가격과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판매 가격은 높고 또 투입 가격, 농민들도 생산을 하는 거니까 생산 비용이 들잖아요. 농약, 비료, 비닐, 뭐 또 노동, 인건비 이건 다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드는 이걸 구입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수화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이제 농가 교육 조건인데 이게 100 이상이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겁니다. 초창기 95년도 WTO 출범했을 때만 해도 이게 2020년을 제가 5년 단위로 100이 바뀌는데 2020년 100으로 봤을 때 130, 그러니까 30% 정도는 수익을 봤는데 지금은 작년도에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농업으로는 평균 농가들이요.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림이 농가의 농업으로 인한 교육 조건, 수익성을 나타낸 지표인데 어떠했죠? 하향 추세를 보죠.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도 오르긴 하지만 이건 천천히 오름에 반해 요 지금 빨간색인가요? 주황색으로 된 거죠. 구입 가격지, 투입제를 구입하는 가격지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가의 채산성이 지금 약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농간의 소득, 이거는 이제 사회적 문제입니다. 단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 지역에는 뭐 다 농민만 사는 건 아니지만 유지 계층이 농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농간의 소득 격차도 굉장히 중요한 또 민주사회복지국가에서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제 농가 소득도 연평균 3.1%씩 증가를 합니다. 95년 이후로. 그래서 현재 작년에 처음으로 농가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었어요. 이건 뒤에 또 문제를 얘기 드리지만 하여튼 도시근로자는 물론 더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8천만 원대. 그래서 현재 평균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 평균 소득의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95년도에는 그러니까 개방 초기에는 한 96% 정도 차지하던 것이 지금 60%로 떨어진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문제가 농가 소득은 5천만이 넘어 농가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농업 소득, 그러니까 영농 활동을 하는 에 의해서 벌어들인 소득. 두 번째는 농해 소득, 농업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 또 하나는 이전 소득이에요. 요새 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불금이나 또 이런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건데 주로 이제 정부의 공익 직불금이 이제 이전 소득의 대부분인데요. 2007년 이후에 사실은 농업하면 농업소득이 크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2007년부터 바뀝니다. 2007년부터 농해소득이 농업소득을 추월하고 또 2019년 이후에는 이전소득이 농업소득을 추월해서 순서는 지금 농해소득, 이전소득, 농업소득 순이고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물론 농해나 이전소득이 비중이 높아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농업소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해주면서 농가소득을 안정하는 건 좋은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농업소득의 비중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사실 귀농귀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농업으로는 이거 먹고 살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농업소득, 그러니까 영농활동의 기반인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건 뒤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업 경영의 재무 건전성. 물론 부채가 많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경영학적으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그래서 이 부채가 생산성 부패. 본인의 농장을 늘리거나 그 내년이나 후년 뭐 몇 년 후에 영농소득을 높이는 부채라면 당연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기 재무 건전성 악화는 이제 소득 대비 부채, 또 재산 대비 부채인데요.
다행히 농지 가격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농지 가격은 농업 생산성에 비례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농지가 훼손될 근처에 있으면 가격이 올라요. 이거 아직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선진국일수록 사실 우량 농지는 엄청나게 보존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해요, 우리보다. 근데 하여튼 이 자산 대비 부채는 다행히 5.7%로 오히려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95년도에 42%에서 지금 75.5%. 이거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의 환경 부하에 심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요새 고속도로나 달려 보시면 이 선진국 풍이 나요. 저는 뭐 농경제학자니까 보면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관적으로 뭐 나무나 이 들판이나 이런데 뭐 예전보다는 훨씬 정비가 됐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화학적인 농자재나 또 축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에너지 집약적인 고투입의 농법을 함으로써 이 아직은 환경과 관련돼서 지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농업의 현황과 해결 과제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특히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우선 환경은 아까 바로 말씀드린 고투입 농법을 한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농지 단위당 토지 생산성은 세계 넘버 원일 겁니다. 아마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나라인데 이 고투입 농법을 하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아까 열심히 했지만 성장의 정책, 농업소득의 정책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농 간의 소득 및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삶의 질 격차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에는 좀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걸 말할 때는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들어오면 되게 암울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걸 다 극복해 온 나라고 또 실제 농업 농촌이 선진화돼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농업의 비전과 목표 또 우리 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적인 건 성장의 문제고요. 사회적으로는 분배의 문제고요. 환경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 분배, 환경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비전으로 삼고 목표는 안정적인 소득과 경영을 농업인에게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식품을 이건 국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경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농업 및 농촌은 다음 세대와 굉장히 밀접한 공간과 산업입니다. 그래서 후계 세대에게 매력 있는 친환경 경관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이 농업이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농업, 임업, 어업 같이 그러니까 1차 산업, 그러니까 쌀 생산, 뭐 축산업, 돼지 기르고 소 기르고 이런 거와 또 이게 후방 산업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제 산업, 뭐 농기계, 비료, 사료 이런 것만 아직도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2008년도에 식품산업진흥 업무를 농업이 갖고 와서 지금 농림축산식품이죠. 여기 축산은 저는 왜 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농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농업부는 한 번도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1862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통일 연방정부 만들 때 핵심 부서의 하나가 농업부인데요. 농업부의 미국의 별명은 국민의 부서예요.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주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디파트먼트 오브 사실 피플이라 그래요. 농업부를. 그래서 국민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어릴 때부터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통 농업을 요 앞단에 있는 전방 산업이 식품 또 농생명 천연물 화장품, 생물의약품, 또 친환경 소재 산업과 연계, 또 문화와 관광 산업과 연계 이렇게 함으로써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농업을 고부가 창출의 융복화 산업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요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행정대학원이거든요. 제가 또 우리 농림부나 그 공무원들에게도 강의 자료 그때는 요걸 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정이 있어요. 어느 국가든 농정은 국가 농정입니다. 다른 산업보다 정책이 많아요. 또 화이트 칼라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농업은 쪼그라들고 다 농민인데 왜 농업은 왜냐하면 일반 기업과 달리 대기업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족농이나 아무리 커봤자 상업농이어봤자 큰 기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R&D부터 관계를 합니다. 또 아까 기후나 이런 영양, 경영의 안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름이 뭐 수급 조절이나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농정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농정의 대상을 지금까지는 농민을 위해서만 했는데 생산자, 소비자, 미래 세대까지 포기하는 국민의 관점으로 이게 선진국적 사고고요. 그다음에 농정의 범위도 농업 생산 중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후방 산업으로 또 농정의 추진 방식도 정부의 직접 개입해서 지방 정부나 민간과의 연계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요걸 통해서 앞서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크게 5가지 전략,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또 농업의 고부가 창출 융복화 산업화, 또 식품 산업과 연계, 또 수출 산업화, 또 농촌 공간을 휴양 및 체험의 공간으로 해서 신수익 창출 모델을 공간을 파는 이거는 더 좋죠. 생산도 안 하고 농촌 공간의 아름다움과 또 이 자연 생태를 수익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핵심 과제는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 가격 경쟁력만이 아닙니다. 이거 종합 경쟁력인데 조직, 홍보, 품질, 안전 이런 것들이 다 경쟁력이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유능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목표. 또 제가 또 강조하지만 농업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라. 여기 뭐 제가 향기 산업도 있고 있습니다. 다 농업과 관계됩니다. 또 아까 천연물 화장품, 생물의약품 다 농업과 관계됩니다. 네 번째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국내에서 가격이 비싸도 선택을 받으면 농업이 삽니다. 이게 이제 이미 이런 설문조사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격보다는 맛이나 건강이나 안전 이런 데에 대한 취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지역 농업.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은 국내산 농산물 간의 경쟁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 농업,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산물을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소농 영세체 대부분이 소농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조직화 이건 앞으로 농협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역별 품목별 산지 교섭화를 통해서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조달, 그러니까 국내 생산 자금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하지만 우리 전국토를 농업을 하더라도 자금률 달성 못합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조달이나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하고 또 비축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체제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 농업을 통해서 매력 있는 경관을 만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촌 이거는 이제 범부처적인 정책인데요. 이건 농림부만이 할 수는 없어요. 주무부처는 농림부인데 농촌 안에는 사실은 교통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문화 여러 부처가 융복합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여튼 제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촌 개발 정책을 강화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공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예상학과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제가 끝나는데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거를 전 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벼농사의 정밀농업 모시다 인공 강우도 하고 뭐 헬기로 무인 농약도 뿌리고 이런 건데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이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 경영체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 이거 2대 8인데요. 선진국들을 보면 20%의 상업농들이 80%를 생산하고 80%의 가족농들이 20%만 생산하지만 농촌 커뮤니티를 지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딜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구의 분산 정책과 국토의 균형 발전에 굉장히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제, 또 농업, 식품, 농촌 관련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지금은 면 소재지 가도 사실 짜장면 집도 없어지는 수준인데 사실은 이쪽 선진국 가보세요. 조그만 마을만 가도 레스토랑도 있고 모텔도 있고 또 다 나름 더 아기자기하죠.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산업의 성장과 한식 세계화.
선진국을 보면 원료 농산물은 수입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식품 산업이 선진국입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식품 산업이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CJ가 미국의 피자 회사를 샀어요. 제가 유학할 때 먹던 피자인데 슈원스인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화가 될 수 있어요. 식품 기업이 이미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의 성장과 명실공히 한식 세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이게 제가 그린바이오. 천연물로서 또 소재 산업으로서 농업입니다. 대부분의 천연물은 농산물에서 나오거나 임산물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오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식물 공장 및 수직 농업의 발전. 요거는 이제 다는 아니고 엽채류 정도 쪽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실현화될 것 같고요. 또 러바니제이션, 루럴과 농촌. 앞으로 금요일도 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들어보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도 3촌의 사회.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촌에서. 여기 사회 보시면 우리 전 교수님이 농사도 지신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러바니제이션, 그러니까 농촌의 아름다움과 농촌다움은 도시로도 가고 또 도시의 편리함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농촌 지역의 6차 산업화, 1, 2, 3차가 아주 균형되게 조화롭게 발전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한국 농업의 바람직한 모습은 곧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산업적으로 농업은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하며 믿고 찾는 농식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생명산업. 농업 친환경 생명산업. 또 공간적으로는 농촌은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된 국민들의 휴양 및 체험의 공간. 또 거기에 주체인 농민들은 소비자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여기가 제가 국민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도 크로스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공익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를 보존하고 경관을 유지하고 이런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필요한 소득을 얻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경제 주체. 그러면 어디냐?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정일정 국장이 오셨는데 농림부 이분이 그 얼마 전에 제네바 농무관 하다 오신 분이거든요. 저는 스위스가 뭐 네덜란드 형도 있고 뭐 있는데 저는 스위스가 가장 우리나라가 제가 벤치마크해야 할 애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 제가 썼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농업과 농촌이 선진화된 거다. 그래서 제가 김준기 원장이 농업농촌 클러스터를 꼭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임 교수님께서 아주 정해진 시간에 정말 총망라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점과 기회 요소, 위험 요소, 또 발전 방향, 또 선진화 방향까지 쭉 말씀해 주셔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그 토론장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작성해서 드린 토론문은 우리 한국의 농업의 메가 트렌드와 미래 전략이라는 걸 뭐 제가 나름대로 전문성보다는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좀 정리를 한 것이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 임정민 교수님 뭐 오늘 최고의 어떤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우리 한국의 농업 메가 트렌드와 미래 전략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처음 말씀해 주신 그 우리 농업의 메가 트렌드, 6대 메가 트렌드로서 글로벌 경제의 통합이라든가 고령화 시대, 그리고 과학기술, 기후변화, 그다음 식량위기, 그리고 미래 가치 지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굳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험 요소, 위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잘 대응하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전문성이라든가 기후변화, 제가 기상청에서 30년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그런 부분하고 또 제가 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식량위기 관련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그 메가 트렌드 측면에서요. 우리가 잠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법이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는 그런 중요한 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일종의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로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본다면요. 사실은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선 탄소중립위원회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9개의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관급으로는 기상청장과 산림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정부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민간위원회는 32명인데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한하진 전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31명이 분과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분과가 있고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완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 분과가 있고 에너지 분과가 있고 또 국제협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농업 부분에 일종의 그 기후변화 관련된 일하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전남대 교수 중에서 그분은 에코바이오 그래가지고 결국 에너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 농업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것은 굉장히 미약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면 조직과 인원 그다음에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업 쪽에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차관급에서 기상청장하고 산림청장이 들어가 있는데 농진청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한 말씀을 드리면요. 기후변화 역할 중에서 대응 중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미래 예측하는 시나리오와 관련된 이건 기상청하고 그다음에 경제하는 이런 사람들로 대부분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적응은 이미 기후가 변했고 앞으로도 변하기 때문에 변화된 기후에 대한 어떤 적응으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재배 기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완화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에너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한 87%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업은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이 3% 미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3%가 농업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3%입니다. 근데 2019년에 EU에서 하는 그 그린 딜의 정책에 의하면요.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fork 그래서요. 농업 정책이랑 농식품 정책이랑 하나의 체인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수송, 운송, 그다음에 가공, 포장, 마트에 갔다가 우리 식탁으로까지 와서 우리가 먹고 나면 또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그 푸드 체인을 푸드 시스템이라 해서 이것이 바로 농식품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EU에서 생각하는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로 따지면요. EU는 거의 24%에서 30%, 3분의 1이 농식품과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한 15% 이상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강조돼 가지고 농업 부분의 중요성이 좀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데 워낙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온실가스 배출 2050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 대응의 전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2050 탄소 중립이 달성이 되면 우리 농업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농업은 불안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 2050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1.5도까지 달성하는 걸 우리가 달성했다 그래도 이웃에 있는 중국, 인도 달성 못하면 아무 허당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업 부분에서 식량 위기를 대비해서 기후변화 적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는데 우리 현재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것이 돼 있어야 결국은 어떤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이나 이런 것 지원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약간 지적드리는 농식품부의 조직 구조에 보면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서 이름이 하나 최근에 생겼습니다. 농촌 탄소중립정책과입니다. 그 부서의 국장이 뭐냐면 동물보호환경국장입니다. 전혀 우리가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서 농식품부가 갖춰져 있지 조직을 갖추지 못하다는 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컨트롤 타워의 국가 정책에서 이미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농식품부도 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냥 탄소 중립 오히려 농업 기후변화 적응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이 두 개 다 있어서 국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즘 기후변화 관련된 산업 우리가 기후테크라고 합니다. 기후테크 산업이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 기후테크 산업 중에서 뭐 온실가스를 줄이는 클린테크도 있지만 또는 기후테크 중에서 에그테크가 있습니다. 이쪽에 투자나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에그테크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농산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배양육이나 대체육 연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해야 미래에 좀 대응이 될 거고요. 그건 두 번째 글로벌 식량 위기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28억 톤 정도 생산되고 소비도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비축량이 한 8억 톤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통 문제가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기후변화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가뭄으로 2010년대 아랍 국가에서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팬데믹은 농식품의 운송 과정에서 또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근데 코로나19도 국제 곡물 가격 폭등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매 5년마다 일어납니다.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그 전에 박근혜 때 메르스, 이명박 때 신종플루, 노무현 때 사스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옛날 우리한테 농업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문제. 이런 것들이 하여튼 농업은 기후 전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재배 적지가 바뀝니다. 병해충이 생기고 또 농업 용수가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가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엘니뇨에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대가뭄이 있으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하면서 아마 커피값도 내년에 아마 60% 70% 올라간다는 이런 등등 동남아시아의 홍수로 인한 농업 이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영향을 받고 직접적으로 올해 금사가 얘기도 기후변화 영향이 많습니다. 올 봄에 배추도 여름에 폭염하고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그다음에 대구 사과가 이제는 재배 적지가 아닙니다. 양구 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식량 위기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쌀이 남아돌고 또 마트에 가면 음식물 넘쳐나잖아요. 자세히 보면 한국산, 국내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기후 위기가 올 거다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이런 그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기후 변화 식량 위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가트렌드 하에서의 그 미래 발전 전략 제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임정민 교수께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5대 발전 전략이라든지 10대 핵심 과제 또 예상 효과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제시한 것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런 거 관련된 분야를 하면서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보통의 트렌드하고 틀리죠. 저거 뭐 기간으로 보면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메가 트렌드를 알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위기도 되고 아마 기회도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또 장기적인 비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임 교수님께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뭐 글로벌 경제의 통합, 또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 기후변화, 탄소 중립, 글로벌 식량 위기 6개 새로운 가치지향 6가지를 쭉 썼는데요. 저는 하나 혹시 환경 문제가 좀 빠지지 않았느냐. 메가 트렌드에서 다뤄야 될 것 중에 지속 가능성, 아까 뭐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도 환경과 연계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게 혹시 있는데 빠뜨린 건지 아니면 연계된 건지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농업의 실태 진단과 관련돼서 뭐 농업의 정체성이라든지 농업의 어려운 점, 식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환경 부화까지를. 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농업이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막 귀농자들이 좀 는다든지, 또 농업에 대한 새로운 농촌에 대한 1터, 심터, 3터의 새로운 시각이 접근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좀 같이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이런 문제도 진단 속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뭐 외국 노동력이죠. 뭐 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축산 분야든 경종 분야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추가를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비전인데요. 비전 와닿습니다. 성장, 분배, 환경이 종화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앞으로 이게 메가 트렌드 앞으로 20년, 30년, 2050년 정도로 보면 좀 더 혁신적인 농업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만은 혁신 농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혁신 농업이라는 것은 아까 임 교수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디지털 전환 속에서의 어떤 디지털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기존의 관행 농업하고는 틀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혁신을 강조하는 것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4차 산업혁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산업 간의 경계가 이제는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1차 산업 하면 농업,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업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농업이라는 산업이 1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이 빅블러,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걸 통해서 농업 분야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정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농업 성장이 정체돼 있죠. 또 소득 분배 문제도 있죠. 식량 안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도전 과제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은 뭐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때 농정의 대상을 그동안의 어떤 생산자 소비자를 포함해서 미래 세대까지, 뭐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까지를 포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농정의 대상에도 그냥 농업의 전후방 산업 플러스 해가지고 추진 방식 뭐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농정의 대상, 그다음에 범위, 추진 방식 하나 더 넣는다면 정책의 실행력 강화 이런 측면도 한번 넣어서 하여튼 행정대원에서 이게 정책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이런 시스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5대 발전 전략 10대 핵심 과제 크게 와닿는데, 전략과 과제를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대 발전 전략 5가지하고 10대 과제가 전략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 좀 더 입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앞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보완이라든지 그럴 기회가 있다면
뭐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한번 매칭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전략 과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상 효과 관련돼서도 저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대개 이제 기대 효과 또 예상 효과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크게 와닿습니다. 특히 농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확보라든지 생산성, 효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이 과거와는 농촌과는 완전히 다른 제가 보면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임 교수님께서 제시한 이런 효과가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혁신적인 농업 이런 것들로 본다면 이제는 미래 한국 농업은 어떤 첨단 기술이 융합된 그 농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마치 아까 우리 스위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위스는 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 교수님께서 제시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메가 트렌드 농경의 어떤 미래 농업 정책 발전에도 굉장히 유용한 기초 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면 너무 자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료 잘. 토론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시고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저는 2015년에 기촌을 해가지고 지금 10년째 그 가야산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 경상남도인데 잘 아시겠지만 어느 마을은 되게 잘 살아요. 성주의 참외, 청송 사과, 청도의 감 이런 데 사람들은 굉장히 고소득 마을이에요. 옛날부터 고소득 마을이고 거기는 잘 돼요. 그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환경, 전 세계적인 트렌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는 이익이에요. 이 경제적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동체 조직이 생기고 규율이 생기고 거기에 네트워크 생겨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를 스마트 농업을 하든 뭐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거기는 다 잘 되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는 마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좀 뭘 해보자고 그래도 리더도 없고 패배감에 있고 그다음에 무슨 있잖아요. 동조 현상이 많아요. 누가 고추 하면 고추 따라 짓고 쌀하면 쌀만 짓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붙여볼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에 여러 가지 6차 산업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피폐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이런 정책을 할 때 현장의 공동체의 그 조사, 공동체 그 조사하고 농민의 심리, 농촌 심리 이런 것도 좀 연구해서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발표 토론 다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농정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이 오셨고 또 우리 전영평 선생님도 몸과 마음이 지금 농촌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패널 분들을 모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지적된 노령화 현상. 지금 주신 통계에 의하면 농촌 가구의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이제 50%를 넘었거든요. 그러면 농촌에서 지금 이 농가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 50%니까 이분들이 80까지만 산다고 우리가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다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한 70 몇 살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농사를 질 수 있는 기간은 한 5년 내지 10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50%가 10년 미만에 은퇴하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이 5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략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들로 이미 벌써 군단위에서는 3만 명 이하가 20개가 넘었거든요. 220개 중에서 아마 10년 안에는 아마 5만 안으로 거의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산돼 있는 현행 체제에서. 그러면은 소위 거점 도시, 거점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는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한다. 뭐 이렇게밖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이 농촌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 전략원에서도 인구 클러스터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묶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임정미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 하실 거 혹시 있으십니까? 답변해야 돼. 답변해야 돼. 예. 국장이 답변하시래. 저 농림부에서 온 정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행정대학원에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런 이제 농업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또 오늘 임정미 교수님께 묻고 싶은 점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밖에 식량 자급률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이 지금 메이저 국가들이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캐나다 뭐 이런 쪽에서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뭐 우리가 부족한 옥수수나 콩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쫑이는 자기들도 부족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이제 과제인데 임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 국가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남재철 우리 저 청장님께 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농업 분야에서 이제 미국이나 같은 데는 기후테크를 통해 갖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아직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농업 쪽에서 그렇게 상업적인 그걸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농업 분야 외에 뭐라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자이신 남재철 교수님이나 우리 저기 김창계 교수님 의견은 대부분 다 적절하시고 특히 남 교수님 거는 제가 기후 위기는 기후 재난이나 농업 재난, 식량 위기로 사실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건 저도 농림부에 매일 얘기했습니다. 그 부서를 늘려야 돼요. 아까 축산국 안에 탄소 무슨 중립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농림부가 이상하게 축소 지향적이야. 스스로를 좁혀. 그래서 다 뺏기고 있잖아요. 뭐 식약처에 뺏긴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도 농업이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 3% 한다고 이거는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은 이제 팜 투 테이블이나 팜 투 폭이라는 이름으로 이 밸류 체인으로 보면 소비 음식물 쓰레기까지 하면 25%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또 농업이 또 효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탄소 격리 저장 역할은 또 농업이 많이 하거든.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 대응. 이건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창희 원장님은 뭐 다 좋으시고요. 제가 하나만 이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혁신이 들어가 지속 가능하고 혁신. 그거 정말 좋으신 얘기고 그거는 제가 다음 발표 자료 할 때는 반드시 바로 고치고 나머지도 뭐 반영할 수 있는 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영평 교수님 말씀하신 요거는 올바른 말씀이에요. 일반 농가와 잘 사는 농가 또 잘 사는 지역과 농촌과 이게 다르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거기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셋 중에 하나가 미쳐야 되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옛날로 하면 그 마을의 리더 중에 누가 하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농협 사람 지역 농협에 누가 한 명이 미쳐야 되거나 또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 공무원 중에 세 명 다 미치면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한 명이라도 미쳐야 되는데 잘 대부분이 열심히 여기서 미쳐야 되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스마트 농업은 뭐 돈 많이 드는 것보다 사실 스마트하게 일반 농가나 노지 농가도 스마트한 파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뭐 힘이 되는까지 해보고요. 그다음에 김준규 원장이 말씀하신 거 이거 굉장히 좋으신 코멘트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농업 분야는 그 65세 이상이고 사실은 또 주 경영주로 하면 더 높아요. 한 70%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농림부도 이 청년 인력 요새는 청년이 그래서 나이를 계속 높여요. 지금 청년 제가 뭐 차세대 농업인 대상 심사위원장인데 이름이 청년 농업이라서 바뀌었어요. 지금이 40세인데 그걸 45세로 지금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희망적인 게 되면 출산율은 농촌 지역이 높은 거 아세요? 높아요. 우리나라도 봐도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게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점 지역으로 모으는 건 맞는데 거점 지역으로 모은 거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마을회관에도 이제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한 대도 있고 노인들이 지금 독거노인이잖아요. 혼자서 그걸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 본인들도 좋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농지은행 어제 한 KRC 농어촌공사가 하는 건데 이제 내가 전문 경영이 전문농이 그러니까 상업농이죠. 전업농이 80%를 생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남은 유유지 땅은 대규모로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무인 트랙터도 가고 하고 사는 곳은 이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근데 그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줘야 돼요. 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러려면 그래도 좀 그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지 또 거의 농촌 지역은. 만약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일정 국장님 이거는 사실 농식품부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량 안보를 농림부나 농경제학자, 농업 부분에 있는 사람만 떠들게 이게 국가 안보와 안위와 관계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정승판서도 3일만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 이런 컴퓨터나 이거는 핸드폰 없으면 물론 불편하고 힘들죠. 그죠? 식량을 3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서 식생활 교육 그리고 농림부나 농협이나 실제 농민을 위하는 길은 유치원 교사와 교대 그러니까 국민학 초등학교 선생님을 잡아야 돼요. 선진국은 그런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농업 농촌에 대한 우호 지지 세력 또 가급적 로컬 윤리적 소비를 하도록 하는 이런 거가 밑에서 밑바탕이 돼야지 단지 지금 현안이 되는 문제에 농민에게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부터 잘 해주시면 되죠. 예, 하여튼 뭐 이걸로 답변이 된 걸로 하고요. 예, 오늘 말씀하시죠. 예, 우선 저 기후 테크 관련해서 우리 농업 부분에는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첫째 이제 농업 쪽에서는 영농 복합형 태양광 산업 이거는 일종의 클린테크입니다. 지금 많이 쌀은 남으니까 좀 줄더라도 위에 태양광을 해서 기후 변화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상 태양광 산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에너지 클린테크가 되고 또 에그테크 쪽에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그 대체육이라든가 배양육 산업을 좀 해가지고 식량 소비를 줄이는 거죠. 소비를 줄이면서 결국 기후 변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된다.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토론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농촌에 살아본 거로는 떡 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떡 먹을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복잡해요. 전 나이가 좀 젊다 늙었다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자기네 마을에 이걸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자체가 없다. 근데 아까 잘 사는 마을 이런 데는 원래 있잖아요. 그런 이익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논의 구조가 있는데 수많은 마을에서 이걸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리더십도 없고 그 뭐 선생님이 온다든가 공무원이 와서 될 일이 아니 정도로 그 사람들이 거세요. 그런 문제를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끝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